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단원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날씨 이런 것들은 변하죠. 그런데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은 크게 지구 내적 원인, 즉 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와, 두 번째로는 지구 외적 원인, 즉 천문학적으로 우주에서부터 나타나는 원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내적 원인의 예시를 보시면 대기 투과율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하늘을 덮게 되고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대기 투과율이 감소하면서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것은 기후 변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구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투과율이 변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대기의 조성이 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기의 조성이 변화한다는 것은 대기의 성분이 퍼센테이지가 변하거나 새로운 물질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화산 폭발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게 되면 온실효과가 증대하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죠. 또는 지표의 반사율 변화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빙하의 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면 지표의 태양 에너지 반사율이 감소합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빙하의 면적이 넓다면 지표에서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지표의 태양 에너지의 반사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기온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삼림 면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림이 파괴되면 나무들이 죽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광합성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륙 분포 변화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해양성 기후의 지역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지구 외적인 원인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지면 북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기울기가 커지면 북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이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현재와 반대가 되면 북반구는 공전 궤도상에서 여름이 되는 위치와 겨울이 되는 위치가 바뀌고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지구의 공전 궤도 모양의 변화, 즉 공전 궤도 이심률이 변화한다,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공전 궤도 모양이 원에 가까워지면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교차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표면의 활동이 변화한다. 이를테면 11년, 12년을 주기로 흑점의 개수가 변하는 것, 이런 활동의 변화들도 지구 외적인 원인으로서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간단하게는 관측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고문서 등 사람이 관측한 기록을 연구한다. 수백 년 전의 기후도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때는 기후가 어땠다, 날씨가 어땠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나이테는 간격과 밀도가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나이테 간격이 넓고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를 하게 되면 수천 년 전의 기후를 유추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빙하 코어입니다. 빙하에 갇힌 공기방울이 과거 대기 조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기 조성이라고 하는 게 공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어떤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빙하에 갇힌 공기방울이 사실 그 빙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공기를 머금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기 조성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를 이루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 원소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더라 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수십만 년 전의 기후를 유추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후가 어땠는지 빙하 코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산호화석 같은 경우엔 따뜻한 바다에서 산호초가 잘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산호화석이 발견되면 당시에 이곳은 따뜻한 바다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고토양 같은 경우에 토양의 종류와 분포는 기후대, 식물 분포와 관계가 있으므로 과거 기후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후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한 과거의 기후는 어땠느냐? 지질시대 동안 온난한 기후와 한랭한 기후가 반복이 되었다. 즉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말이 될 건데 대기 중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온실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구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 영역에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재방출하여 대기가 없을 때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로 복사 평형을 이루는 효과입니다. 즉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온도가 높아지게 하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은 위에 예시가 있습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산화이질소, 클로로플로로탄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우리가 너무 언론에서 많이 보게 되면서 좀 어느 정도 감정이 들어가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하면 살짝 나쁜 거라는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증기가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은 아니잖아요. 즉 온실기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일 뿐입니다. 즉 온실기체라고 해서 반드시 인간의 몸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감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는 아주 드라이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영향 그리고 대책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인간이 원인이 되는 가장 큰 것은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입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합니다. 그럼 대기 중에 무엇이 증가를 하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해수가 열팽창을 하게 되면서 빙하가 점점 녹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면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서 육지의 면적은 감소하게 됩니다.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게 되고 대규모 태풍이나 생태계가 변화하고 열대성 질병이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너지 절약, 화석연료 사용 억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으로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요. 나무 심기, 무분별한 개발 자재 등으로 숲의 면적을 늘려야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사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한다. 물이 따뜻해지니까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 아열대 기후가 북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입니다. 지구는 에너지가 사실은 불균형합니다. 지구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위도별로 나누어서 볼 때는 에너지가 불균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8도보다 저위도, 즉 우리가 적도라고 말하는 지역에서는 입사량이 에너지의 방출량보다 더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38도보다 고위도인 경우에는 입사량보다 방출량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출이 너무 많이 되어서 에너지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에 부족한 에너지 방향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만, 즉 이동이 되어야만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이동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하고 극에서 냉각된 공기가 하강하여 순환을 이루며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각 반구에서 3개의 순환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순환을 오늘 배울 것이고, 먼저 첫 번째가 헤들리 순환, 두 번째는 페렐 순환, 세 번째는 극순환입니다. 자, 그럼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한다. 그리고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한다. 즉 0도에서 30도 사이의 위도에서 일어나는 순환이 헤들리 순환이 됩니다. 헤들리 순환은 그럼 적도 지역은 온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0도 적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위도 30도 부근은 상대적으로는 온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강하면서 빙글빙글 직접 순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상에서 무역풍이 불게 되죠. 무역풍은 동풍입니다. 동풍. 자, 그 다음 페렐 순환은 30도에서 60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30도 부근에서는 하강한 공기, 그리고 60도 부근에서 상승한 공기가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헤들리 순환 그리고 밑에서 다룰 극순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간접 순환입니다.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순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간접 순환이 되겠고, 지상에서 편서풍이 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극순환은 이제 60도에서 극까지, 즉 극에서 냉각된 공기는 하강하고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상승하여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극순환 역시 헤들리 순환과 마찬가지로 직접 순환이 되겠고, 지상에서 극동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해수의 표층 순환입니다. 해수면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표층 해류가 발생합니다. 중학교 때도 다룬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람 때문이다 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해수의 표층 순환과 대기대 순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있습니다.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즉 적도 해류들은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무역풍이 도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서에서 동으로 흐르니까 편서풍이죠. 이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는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난류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죠. 저위도에 에너지가 과잉되어 있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형성이 됩니다. 쿠로시오 해류, 멕시코 만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따뜻한 물이죠. 반면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릅니다. 고위도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찬물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페루 해류, 이런 것들이 한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막화입니다. 사막화라고 하는 것은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점점 황폐해지면서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 그 자체를 사막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막은 주로 위도 30도 부근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막이 대체로 권역이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진짜 사막이 있고 그 사막의 근처가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표시가 보입니다. 어째서 그런 사막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냐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가뭄이 지속되기 때문이고, 또는 가축의 방목이 너무 과도하거나 토지의 경작 같은 경우가 사막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고 황사가 일어나는 일수가 증가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숲의 면적을 늘리거나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등의 사막화 방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기상이변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는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동태평양의 찬 해수엔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서태평양에 비해서 낮아야 맞아요. 태평양이 크게 동쪽이랑 서쪽으로 나뉜다고 하면 평상시에는 태평양에서 무역풍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풍이 불게 되고요. 따라서 적도 부근의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므로 서쪽은 따뜻하고 동쪽은 상대적으로 차갑고. 근데 만약 무역풍이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정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동쪽이 차갑지 못하고 평상시보다 더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무역풍이 너무 강해진다면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소보다 낮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렇게 동태평양, 서태평양이 있으면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층, 두께가 두껍고 표층 수온이 높습니다. 반면에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고요. 표층 수온이 낮습니다. 대기 역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동쪽의 기압은 높고 서쪽의 기압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수량은 동쪽에선 적고 서쪽에서는 많습니다. 고기압, 저기압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자,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동에서 서로 잘 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다 마는 거죠.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에 머물면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증가하고 용승이 약화되면 표층 수온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서태평양은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상승하게 되면서 강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뭄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무역풍이 조금 더 강화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증가하고 표층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동태평양은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감소하고 용승이 강화되면서 표층 수온은 오히려 하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태평양은 원래도 기압이 낮은 편이었는데 기압이 더 하강하면서 강수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무역풍이 약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바람인데 이 바람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태평양의 온도가 차갑고 서태평양의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엘니뇨가 발생해서 무역풍이 약화되게 되면 동태평양의 해수가 상대적으로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동쪽이 따뜻해지게 되니까 서태평양의 기압은 상승, 동태평양의 기압은 하강하게 되면서 서태평양은 가뭄이 발생하고 동태평양은 홍수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라니냐는 무역풍이 너무 강화되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너무 많이 보내버리는 경우입니다. 너무 많이 보내게 되면 이제 동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물이 차가워지게 되고 그러면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표층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압은 하강하고 강수량은 더욱 증가를 하면서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동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용승이 강화되고 그러며 표층 수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